당신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증명할 겁니다. 진실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믿기 힘들게도 16살 소년의 것이었다.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가득한 법정에서 소년은 흔들림 없이 증거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 문서는 박노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서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정이 순간 침묵에 빠졌다. 소년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그의 존재감은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렬했다.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팔을 꼭 붙잡았다. 60년 인생이 담긴 그녀의 집과 땅의 운명이 이제 이 어린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인간의 가치는 나이나 경력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8호 법정.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채웠다. 오늘은 도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성북구 재래시장 부지 소유권 분쟁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거대 기업 미래건설과 노인 박순자 사이의 싸움은 지역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을 앞둔 복도. 미래건설 측에서는 3명의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도윤은 법조계에서 승소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45세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준비는 다 됐나? 김도윤이 물었다. 네, 변호사님. 판사는 강민호 판사입니다. 보수적이지만 대기업의 우호적인 편이에요. 또 상대 변호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수가 대답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시골 변호사나 임시직일 테니 우리가 준비한 자료면 충분해. 김도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75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변호사님은 어디 계세요? 법원 직원이 물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그때 법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늦어서 버스가 사고로 막혀서.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진우야. 내가 온 게 중요해.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외쳤다. 박순자 대 미래건설 제3분쟁 사건 입정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법정으로 들어갔고 판사가 입장했다. 강민호 판사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변호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미래건설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 옆에는 교복을 입은 소년 서진우가 앉았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변호인은 어디 있습니까? 강민호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변호인입니다. 판사님. 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법정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김도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동료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농담입니까? 이 법정을 장난으로 보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국가가 인정한 특별 법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증명서가 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요. 작년에 시행된 특수인재 법률 자격제도에 따른 것이군요. 서류는 정식으로 인가되었습니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미성년자에게 맡기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의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의는 기각합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인정되었으니 변호를 허가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진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재산 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정 경험이 있습니까? 진우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이것이 제 첫 재판입니다. 판사님, 하지만 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김도윤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고 측부터 모두 진술을 시작해 주십시오. 판사가 선언했다.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의 마음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 서진우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 서미영과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진우가 5살 때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대형 마트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진우를 키웠다. 하루는 쉬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를 본 7살 진우가 물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너를 위해서야. 우리 진우,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우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기억력과 지능을 보였다. 3살 때 이미 책을 읽을 수 있었고 6살에는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진우의 능력에 놀라워했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진우 같은 아이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특별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학교 교장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특별 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주간 청소부 일까지 더해 돈을 모았다. 진우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10살의 중학교 과정을, 13살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진우는 특별 장학금을 받아 법대에 입학했다.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진우는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기 봐, 어린애가 법학을 공부한대. 대학 선배들이 놀리곤 했다. 하지만 진우는 모든 수업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교수들은 진우의 법적 논리와 기억력에 감탄했다. 30년 교수 생활 중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법적 사고를 가졌어요. 헌법학 교수가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는 주간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어머니가 일하는 마트에서 함께 청소를 하며 생계를 도왔다. 그곳에서 진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까이서 보았다. 바로 그곳에서 진우는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마트 주변에서 작은 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할머니는 자신이 키운 채소와 직접 만든 반찬을 팔았고 가끔 진우에게 간식을 챙겨주던 인연이었다. 아이고, 우리 진우 또 공부하느라 저녁도 못 먹었구나. 이거라도 먹어. 할머니는 항상 진우를 걱정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 빼앗길 것 같아. 할머니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60년간 살아온 성북구의 집과 텃밭을 미래건설이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할머니의 고인이 된 남편 박용철 씨가 땅을 팔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 용철이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거든. 게다가 용철이는 글도 잘 못 읽었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겠어. 할머니는 법적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대형 로펌들은 상담비만 50만 원을 요구했고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사건이 너무 많아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진우는 결심했다. 아직 정식 변호사 자격은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시행한 특수인재 법률 자격제도가 있었다. 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된 법률 업무를 허가하는 제도였다. 진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별 법률 자격 시험에 지원했다. 시험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분석과 윤리적 판단력까지 평가했다. 전국에서 단 3명만이 합격했고 진우는 그중 최연소로 자격을 취득했다. 어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는 자격증을 받아든 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야, 내가 정말 자신 있니? 상대는 거대 기업이고 너는 아직. 저도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누군가는 할머니를 도와야 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다. 그래, 내 마음을 믿어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악할 수 있어. 진우는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변호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할머니는 놀라워했지만 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믿기로 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물었다. 돈 걱정은 마세요. 이것은 제 첫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저를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진우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관련 판례와 법률을 연구했다. 주말에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다. 할머니의 집은 성북구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60년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꾼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겨움이 가득했다. 특히 뒤뜰의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감나무는 용철이가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야.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우는 할머니의 집 주변을 조사하며 발견했다. 미래건설이 이미 주변 부지 대부분을 매입했고 할머니의 집이 위치한 땅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그 땅은 재개발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미래건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였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진우는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진우는 며칠 동안 법원 기록보관소에서 미래건설의 과거, 토지 분쟁 사례들을 조사했다. 그는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 미래건설은 주로 고령자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종종 의심스러운 계약으로 토지를 획득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박용철 할아버지의 서명이었다. 진우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할아버지가 생전에 쓴 다양한 서류들을 수집했다. 은행 서류, 주민센터 서류, 병원 기록 등에서 서명 샘플을 모았다. 우리 용철이는 오른손잡이였는데 뇌졸중 후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어. 그래서 서명이 좀 달라졌지. 할머니의 말은 진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진우는 전문 필적 감정사를 찾아갔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60대의 필적 감정사 김영석은 돋보기를 통해 서명들을 면밀히 비교했다. 흥미롭군요. 김 감정사가 말했다. 계약서의 서명은 오른손으로 쓴 것 같은데 할머니 말씀대로 뇌졸중 이후라면 왼손으로 썼어야 할 텐데요. 그럼 위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진우가 물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필체의 기울기와 압력, 그리고 특히 회계 끝부분 처리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계약서의 종이었다. 진우는 종이 감정 전문가도 찾아갔다. 이 계약서에 사용된 종이는 2019년 제조된 특수 법률 문서용지입니다. 워터마크를 보면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진우가 물었다. 계약 날짜가 2019년 7월 3일인데 이 종이는 2019년 10월에 제조되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종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진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박용철 할아버지가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용철이 아저씨는 항상 이 땅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김영호 씨가 말했다. 재판일이 다가오자 진우는 증거와 논점을 정리했다. 미래건설의 악명 높은 변호사 김도윤과 맞서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다.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우는 며칠째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할머니의 집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재판일, 진우는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오래된 양복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든 소년의 모습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미래건설의 변호사들과는 대조적이었다. 법정에서 사건 개요가 소개되고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에게 모두 진술을 요청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존경하는 강민호 판사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변호인 서진우입니다. 법정에서 몇몇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진우는 무시하고 계속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어떻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우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희 의뢰인 박순자 할머니는 60년간 해당 토지에 거주해왔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미래건설은 박순자 할머니의 고인이 된 남편과 맺었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정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의를 인정합니다. 서 변호사, 주장의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네, 판사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진우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박용철 씨의 사망증명서입니다. 그가 2019년 5월 15일에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건설이 제시한 계약서의 날짜는 2019년 7월 3일입니다. 사망 후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확인했다. 김도윤 변호사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는 단순한 날짜 오기일 뿐입니다. 계약은 박용철 씨 생전에 이루어졌으나 문서 정리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충 서류가 있습니다. 김도윤은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그것은 박용철과 미래건설 담당자가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미팅 기록이었다. 진우는 흔들리지 않고 반박했다. 판사님, 이 미팅 기록에는 단지 상담을 했다고만 나와 있을 뿐 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이 기록의 서명 역시 박용철 씨의 실제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박용철 씨의 진짜 서명과 도장 샘플입니다. 병원 기록, 은행 서류, 주민센터 서류에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서의 서명과 도장입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두 서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법정에 전문 필적 감정사 김영석을 증인으로 불렀다. 60대의 김 감정사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사로 알려져 있었다. 김영석 증인, 귀하의 전문가적 견해로는 이 두 서명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김 감정사는 돋보기를 통해 서명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대답했다. 같은 사람의 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박용철 씨가 뇌졸중 이후인 2018년부터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는 점입니다. 왼손으로 쓴 서명은 특유의 기울기와 압력 패턴이 있는데 계약서의 서명은 명백히 오른손으로 쓴 것입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서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식 문서와 일상 문서에서는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체 특성, 특히 뇌졸중 후 왼손으로 글씨를 쓰게 된 경우의 뚜렷한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서명들은 그런 기본 특성마저 다릅니다. 미래건설 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새로운 전략을 논의했다. 진우는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계약서에 사용된 종이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종이 감정 전문가 이수진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종이는 2019년 10월에 제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날짜는 2019년 7월 3일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판사가 물었다. 이는 계약서가 박용철 씨의 사망 후에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종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래건설은 박용철 씨가 사망한 후에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반박했다. 판사님, 우리는 이 종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종이의 워터마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건설 측에서도 종이 감정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워터마크는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제조사와 제조일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세심히 검토한 후 말했다. 두 변호인 모두 좋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진우는 네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박용철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2018년 뇌졸중 이후 그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복잡한 법적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박용철 씨는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다. 의학적 기록이 반드시 법적 능력의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측은 박용철 씨가 계약 당시 충분히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건설 측은 계약 당시 박용철 씨의 법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고령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도윤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증 과정에서 박용철 씨의 건강 상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왜 의사나 제3자가 입회하지 않았습니까? 진우의 질문에 김도윤 변호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미래건설이 과거 10년간 연루된 토지 분쟁 사례들입니다. 총 12건이며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고령의 토지 소유자, 갑작스러운 계약 출현, 그리고 대부분 소유자가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진우는 각 사례를 하나씩 설명했고 판사와 방청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2건 중 5건의 계약서에서 발견된 종이의 제조 일자가 계약 날짜보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늦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종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하게 항의했다. 판사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법정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진정하십시오. 변호사님, 증거가 있다면 반박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도윤 변호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는 6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과 텃밭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그리고 이웃들과 나눴던 따뜻한 정에 대해 우리 용철이는 절대 이 땅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의 법정은 숙연한 침묵에 빠졌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휴정이 선언되었다. 다음 재판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다. 진우는 첫 재판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지만 아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법원 복도에서 김도윤 변호사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꽤 똑똑하군. 어린 나이에 인상적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에게는 새 아파트를 한 채 드리고 너에게는 장학금과 미래 인턴십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어때? 모두가 윈윈하는 거야. 김도윤은 명함을 꺼내 액수가 적힌 쪽지와 함께 진우에게 건넸다. 쪽지에는 장학금 5천만 원과 미래건설 법무팀 인턴십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잠시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자신은 안정된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도 새 아파트를 받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때? 너의 미래를 생각해봐.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김도윤이 말했다. 그러나 진우는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6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잃는 슬픔,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기는 분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었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땅은 할머니의 것이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심해, 꼬마야. 너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지.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얻어. 우리를 상대로 이기는 사람은 없어.
첫 번째는 항상 있는 법이죠. 진우가 대답했다. 김도윤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타협해야 해. 내 어머니가 마트에서 청소부로 일한다고 들었어. 그런 힘든 일을 계속하게 하고 싶니?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어머니를 조사했군요. 물론이지. 우리는 항상 상대를 연구해. 네,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더군. 하지만 그런 일은 건강에 좋지 않아.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 그것은 협박입니까?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협박? 아니,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세상은 냉정해.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 진우는 분노를 누르며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김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후회하지 마라. 꼬마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어요? 응. 갑자기 왜 그러니? 난 괜찮아.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미래건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우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집 안은 엉망이었다. 누군가 침입해 서류를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뭐지? 어머니가 놀라서 외쳤다. 진우는 즉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다행히 중요한 증거 서류들은 학교 사물함에 보관해두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진우가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경찰은 단순 침입 사건으로 기록했지만 진우는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진우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집 벽에는 떠나라라는 붉은 스프레이 낙서가 그려져 있었고 텃밭은 누군가에 의해 짓밟혀 있었다. 할머니, 진우는 급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진우야, 어젯밤에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어. 너무 무서워서. 진우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단순 기물 파손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건 분명 미래건설의 소행이에요. 우리를 겁주려는 거죠. 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진우야,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떨까? 너무 위험해 보여.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일에 굴복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약자들을 괴롭힐 거예요.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해요. 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 지역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 미래건설의 의심스러운 토지 취득 방식과 최근의 협박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0대 변호사, 거대 기업과의 싸움에서 위협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래건설은 즉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미 여론은 진우와 할머니의 편이었다. 특히 과거 미래건설의 의심스러운 토지 취득 사례들이 함께 소개되면서 회사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제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진우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공개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협박은 어려울 테니까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첫 재판과 달리 방청석이 가득 찼다. 언론의 보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약자를 위한 정의라는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이번에 더 많은 변호사 팀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첫 재판 때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네 꽤 유명해졌구만. 김도윤이 진우에게 비꼬듯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미래건설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증인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미래건설 측의 첫 증인은 부동산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정민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박용철 씨를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박용철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땅을 팔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증인 신문 차례에 차분하게 질문했다. 정민수 씨, 당시 박용철 씨의 건강 상태를 아셨습니까? 네. 그분이 뇌졸중을 앓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 시 의사나 가족이 입회했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박 씨가 원치 않으셨어요. 6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박 씨의 결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이것은 박용철 씨의 병원 기록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2019년 초, 박 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분이 어떻게 혼자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가요? 정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건 또한 정민수 씨, 귀하가 미래건설에 입사한 것은 2019년 9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9년 초에 박용철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법정이 술렁였다. 정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하지 못했다. 김도윤 변호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저희 증인이 날짜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규정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규정 요청을 기각합니다. 증인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민수는 결국 인정했다. 저는 실제로 박용철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다음 증인을 불렀다. 그러나 첫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후 다른 증인들의 신뢰성도 크게 의심받게 되었다. 미래건설 측의 마지막 카드는 새로 제출한 보안 계약서였다. 그들은 이 계약서가 박용철 씨 생전에 작성된 것으로 날짜 오류가 있었던 기존 계약서를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진우는 이 새로운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다. 판사님, 이 보안 계약서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종이의 제조일자가 여전히 계약 날짜보다 늦고 서명 역시 박용철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서는 왜 지금에야 제출되는 것입니까? 김도윤은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최후 변론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기업이 힘없는 시민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미래건설의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까지 사주했다는 점입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60년의 삶이 담긴 추억의 공간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정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자의 목소리도 존중받는 사회, 진실이 힘을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우의 열정적인 최후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1시간 후 판사가 다시 법정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강민호 판사가 입을 열었다. 한편으로는 경험 없는 청소년 변호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기업과 경험 많은 변호사 팀이 대립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법은 증거를 따릅니다. 나이나 지위, 권력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진우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미래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약, 불일치하는 서명, 그리고 문서, 제작 시기의 모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건설 측이 법정에 위증 증인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박순자 씨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미래건설의 문서 위조 가능성과 위증 교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결정합니다. 미래건설은 박순자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의 시민들과 기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진우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진우야. 반면 미래건설 측 테이블에서는 김도윤 변호사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경력 첫 패배였다. 판사는 법정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진우를 향해 말했다. 서 변호사, 비록 경험은 적지만 당신의 열정과 정의감, 그리고 철저한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법조인 생활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정이 파하고 진우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서진우 씨, 최연소 변호사로서 첫 승소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법률을 공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이튿날까지 계속되었다. 전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10대 천재 변호사의 기적 같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진우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진우의 사연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진우의 첫 승소 후 일상은 크게 변화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그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심지어 대형 로펌들로부터도 영입 제안이 쇄도했다. 그러나 진우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다. 진우야, 너 아직 학생이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지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재래시장 근처의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진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고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사무실 개소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역 주민들, 언론인들, 그리고 뜻밖에도 강민호 판사까지 축하해 주러 왔다. 자네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네. 강민호 판사가 진우에게 말했다. 법원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어. 우리 법원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진우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는 먼저 이곳에서 실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고려하겠습니다. 첫 달, 진우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훨씬 바빴다. 불법 철거로 집을 잃은 노부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보험금을 거절당한 산재 피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 혼자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진우는 법대 동아리, 정의의 벗들에 연락했다. 그가 세운 동아리로 학생들이 법률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진우의 제안에 기꺼이 동참했고 교대로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법대 교수 중에서도 진우의 활동에 감명받은 이들이 있었다. 헌법학 교수 김태현은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고 때로는 직접 변호를 맡기도 했다. 진우의 사무실은 점차 정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곳은 단순한 법률 사무소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진우의 활동은 일부 기득권층과 대형 로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 특히 미래건설 관련 사건 이후 미래건설의 모기업인 한국산업그룹은 진우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국산업그룹의 법무팀장 박정훈이 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서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훈이 요청했다. 사무실에 남은 진우와 박정훈,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 변호사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회장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관심인가요? 진우가 경계하며 물었다. 좋은 뜻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에 감탄하셨어요. 우리 그룹에서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연간 5억 원의 연봉과 함께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회정의 활동을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5억이라는 금액은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우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주십시오. 제안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5억이라고. 그런 돈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한국산업그룹은 미래건설의 모기업이에요. 그들이 정말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진우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진우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그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진우의 명성은 더욱 커졌다. 그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법률 상담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청년 법률가들이 진우에게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 진우는 이 모든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정의의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법률 지식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진우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의 전문가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청회장에서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법률 구조 기관을 설립하고 쉬운 법률 용어 사용을 의무화하며 법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우의 발언은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몇몇 의원들은 그와 함께 법률 개혁 법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서진우 씨 같은 젊은이가 법조계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법사위 위원장이 말했다. 그해 겨울, 진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법률 교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복잡한 법률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출 때 우리 사회는 더 정의롭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진우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교재로 채택되었다. 특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정의의 네트워크 활동에 기부한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우가 21살이 되던 해 뜻밖의 방문객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건설의 전 변호사 김도윤이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냥 김도윤입니다.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슈트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교만한 표정 대신 지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래건설 사건 이후 그는 회사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해고되었다. 더욱이 위증 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크게 손상되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김도윤은 최근 몇 년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성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우의 도움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제가 미래건설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 이제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김도윤은 진우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에는 미래건설과 한국산업그룹의 불법 활동에 관한 방대한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겁니다. 진우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런 거대 기업과 맞설 수 없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도윤은 과거에 자신을 위협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진우는 이내 결심했다. 좋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될 겁니다. 둘은 손을 맞잡았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정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이다. 진우와 김도윤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 증언을 모으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들은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산업그룹은 즉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한국산업그룹의 여러 임원들이 구속되었고 회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김도윤은 비록 검찰과 협조하는 증인으로서 처벌을 경감받았지만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다. 그는 이후 진우의 정의의 네트워크에 합류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를 위해 기여하기로 했다. 내가 과거에 쌓은 인맥과 경험이 이제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김도윤이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3년 후 진우가 25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전국에 12개 지부를 둔 대규모 단체로 성장해 있었다. 정의의 네트워크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 사회정의 캠페인, 그리고 법률 개혁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진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머니 서미영, 첫 의뢰인이었던 박순자 할머니,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내담자들이 함께했다. 우리 진우는 특별해. 그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바로 진짜 정의를 볼 수 있는 눈과 용기라는 거지. 박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 진우의 사무실 옆에서 작은 간식 가게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손수 만든 간식을 대접했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뒤뜰의 감나무는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서미영은 이제 더 이상 마트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의 네트워크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아들의 활동을 돕고 있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할까. 파티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다. 바로 강민호 판사였다. 그는 이제 대법관이 되어 있었다. 서지무 변호사, 축하합니다. 강민호 대법관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법조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진우는 감격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대법관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강민호 대법관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다. 정부에서 법률 접근성 향상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데 진우를 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과 열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을 수락했다. 이것은 그가 추구해온 가치를 더 큰 규모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파티가 끝나고 진우는 홀로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처음 법정에 섰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할머니의 집을 지켜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보람. 진우는 미래를 생각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꿈을 꾸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뭐해?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무슨 생각?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액 연봉이 아닌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너는 이미 성공한 거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모자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진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10대의 나이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여러분의 나이, 배경,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닌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그의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고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